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 작가님하고 백 팀장님의 럭셔리하면 빠질 수 없는 주가가 지난해보다 2배 올랐어요. 다니엘리가 이제 약간 아류처럼 느껴. 원래 금수저였어요. 프랑스. 그게 버질 라브로의 매력인 거고 또 이게 그렇게 되고 저는 싶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시간에는 구치하고 보테가 베네타, 그러니까 케어링 그룹 형제들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은 편이었는데 싸웠어. 맞아요. 집안 싸움.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 작가님하고 백 팀장님의 브랜드를 들어볼 텐데요. 네, 어떤 브랜드예요? 네. 저는 루이비통을 루이비통 준비해 왔습니다. 루이스비통. 네. 루이스비통. 네. 루이비통.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나 봐요. 좀 정확한 정보를 위해 가지고 작가님이 또 그러니까 제가 루이비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 아. 100년이 넘는 이 브랜드를 설명하기에는 제 지식 수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사시 보는 줄 알았어. 사시, 노량진인 줄 나이가 알았어요. 있잖아. 컵밥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루이비통 얘기를 좀 해주세요.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주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 루이비통이고 왜 떠올랐냐면 제가 또 제일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인 스트릿 브랜드의 슈프림과 와. 2017년에 콜라보를 한 패션 역사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스트릿 브랜드들과의 콜라보에 초점도 맞추면서 루이비통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루이비통은 럭셔리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죠. 맞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백 팀장님은 우리가 예상됐네요. 예상되네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안물안금? 네. 뒤에 딱 이렇게 네. 후광이 있어요. 네. 셀린. 네. 셀린이에요? 셀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왜요? 셀린느는 사실 그렇다 할 역사가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또 흥미롭게 디자이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확확 바뀌는 게 되게 재밌어서 셀린느를 선택했습니다. 셀프 우리 선택도 둘 다 LVMH 브랜드네요. 그러나요 또. 네, 파리 브랜드고. 지금 보면 일단 루이비통부터 보면요. 네네. 루이비통은 패션 브랜드지만 어쨌든 더 강한 인상은 그 모노그램 문양 팍 들어가 있는 그렇죠. 여행 가방 브랜드 아니에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탄생 비화와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 루이비통이 안쉐라는 아주 프랑스 작은 마을의 목공소의 아들로 태어나요. 아버지가 뭐 이혼을 14살 땐가 하셔가지고 집을 나와서 파리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1835년에 안시에서 파리로 출발을 하는데 파리까지 2년이 걸려요. 그게 2년 동안 걸어가면서 뭐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파리를 도착을 해서 무슈 마레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패커 전문 패커의 견습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루이비통이 엄청 패킹 실력이 좋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다가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드 몽티조 눈에 들어서 황후의 전문 패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후가 출세했네. 너 가방 브랜드 하나 해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해서 루이비통 1호점을 파리에 차려줘요. 황후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런 리모아 가방을 만드는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그 유럽에서 세계 여행 가는 게 유럽 귀족들한테는 굉장한 트렌드였어요. 네. 마차로 유럽 일대를 유람해야 되는데 가방에 가능한 많은 짐을 쌓아야 하잖아요. 딱 열면 화장대, 뭐 거의 옷장 자체를 옮기는 정도 수준의 가방들을 만들었고 가방이 루이비통의 모든 것이고 여행이 모든 것의 브랜드인데 창업자가 2년 동안 여행해서 그렇군요. 길을 잃고. 사실은 여기서 LVMH랑 무슨 관계가 있죠? 1987년에 그 전까지 약간 또 좀 위기였대요. 네. 근데 이제 구찌와 같이 그런 막 사건 사고의 그런 위기가 아니고 판매 부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LVMH. 다른 회사는 지금 제프에스보다 부자. 완전 부자죠. LVMH 주가가 지난해보다 올해 한 2배 올랐어요. 맞아요. 원래 금수저였어요. 프랑스의 건축가의 집안으로 태어나가지고 있는 집 아들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패션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건설업자군요. 건설업자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당신 Where are you from?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프랑스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 디올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때 뭐지? 나는 프랑스 대통령이나 에펠탑 정도를 생각할 줄 알았었는데 디올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눈을 팍 뜨게 되죠. 럭셔리라는 패션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되는구나 네. 라고 하면서 그 존 부사 그룹이 부도 났었을 때 그거를 인수해버려요. 미국에서 또 뭘 배웠습니까? 효율. 야, 다 정리해. 그래서 그룹을 8개로 다 잘라가지고 비싼 값을 다 찢어서 팔고 그때부터 크리스찬 디올을 꼭 움켜쥐면서 이때부터 나는 명품 하나씩 모을 럭셔리 거야. 브랜드 비즈니스를 하겠다. 나는 다 죽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적으로 70년대 말
명품 브랜드들이 가족 경영의 한계를 느낄 때쯤 힘드니 돈 좀 보내줄까? 뭐 하면서 효율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를 다 인수합병을 하면서 거대한 이제 럭셔리 된 거죠. 제국이 됐죠. 제국이 네. 된 거죠. 그럼 루이비통보다 디올을 더 먼저 네, 인수한-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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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이거는 비화인데 아르노가 가장 그 사랑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브랜드가 디올이어서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지금도? 넣는 크리스반 아쉘 되게 좋아했었고 루이비통의 이제 디자이너였던 킴 존스도 지금은 디올에 디올로 가 있고. 맞죠. 디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파리 패션의 이제 노른자이 같은 그 홀 페임 같은 거예요. 그 브랜드 갖고 있으면 파리 패션의 대표하는 브랜드. 샤넬과 거죠. 이제 디올. 디올 이렇게 LVMH에 엄청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셀린느도 그 중에 하나인데 셀린느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막 거창한 이야기 이렇게 듣다가 되게 이렇게 소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945년에 셀린느 피비아나라는 분이 맞춤 구두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수제화로 되게 이제 유명해져서 잘 되니까 조금씩 이제 액세서리도 내고 레디투웨어도 했지만 그래봤자 그냥 말 그대로 디자이너 브랜드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르노가 또 1996년에 LVMH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되게 글로벌한 브랜드로 규모를 확장하게 되죠. 아니 저는 백 팀장님 하면 또 우리 초반 때부터 우리 시언니로 유명한 백 팀장님 무한한 그 셀린느에 대한 애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게 너무 저는 궁금해요. 저는 피비 파일로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 사람을 더 좋아해서 셀린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셀린하면 피비팔레오, 그리고 지금은 셀린하면 에디 슬리먼, 이게 올 셀린, 뉴 셀린인데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런 이름이 생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드롬이었는데, 그러니까 올드 셀린이라고 하는 걸 피비 파일로의 시대 때 만들어졌던 컬렉션이고, 뉴 셀린, 뭐 셀린, 그게 이제 에디의 이제 셀린인데, 피비 파일로의 셀린은 되게 모던하고 젠틀하고 우아하고 좀 오버사이즈 그리고 테일러링이 잘 된 그런 룩이 많았는데, 그리고 컬러 플레이를 되게 재밌게 했어서 흰색 수트 안에 막 형광색을 넣는다거나 그거를 그대로 배운 게 다니엘리예요. 호텔 바르타가 지금 거야. 그래서 이제 PB 시절을 봤던 친구들은 다니엘리가 이제 약간 아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모먼트가 있죠. 에디 슬리먼은 뭐 모두가 알다시피 디올 옴므, 생로랑을 거쳐서 락시크 좋아하고 프렌치 시크, 스트리트 패션, 그리고 젊음. 그러니까 에디는 젊음이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사실 그 젊음이 트렌드에 빠질 수 없는 단어인 거잖아요, 사실. 그걸 되게 잘 알고 에디는 생각보다 엄청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로고 플레이도 잘하고 뮤지션이랑 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에디 슬리먼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Anything but PB 파일로 아니었어요? PB 파일로 한 거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디가 셀린느에 와서는 PB가 했던 거랑 똑같이 로고 바꾸고, 그리고 매장 디스플레이 싹 바꾸고, 그리고 남성복을 런칭하죠. 그리고 향수 라인도 전개하고. 피비 파일로랑 에디 슬리먼의 두 사람 차이가 되게 뚜렷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공통점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브랜드에 이제 오자마자 이전의 색깔 다 지워버린다는 거, 매장 디스플레이, 심지어 매장에 있는 직원분의 유니폼까지 다 바꿀 만큼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입히는 공통점이 있고, 에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 얘기 네. 안 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또 너무 맞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협업에 이제 순기능도 있지만 본인들이 컬렉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한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난리가. 콜라보 빼면 시체? 시체 아니에요, 진짜? 거의- 밥 먹듯이 콜라보를 하는데. 제가 또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한테 루이비통이 어떤 이미지냐라고도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한테는 그냥 뭐 갖고 싶은 명품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20대 친구들은 스트리트의 컬처와 문화와 럭셔리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약간 매개체 역할이지 않냐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 루비통이라고 하면 약간 브라운색의 약간 올드하고 약간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크 제이콥스를
시작으로 해서 버질 아블로까지 맞아요. 스스로 되게 많이 체질 개선을 많이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2017년에 슈프림과 콜라보를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춘. 해야 될까요?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콜라보의 전과 후로도 또 나뉘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잠깐만. 근데 루이비통하고 슈프림은 원래 사이가 나빴어요. 그게 또 맞아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있죠. 마이크 제이콥스 형님이 디자이너로 있을 때 그 슈프림의 S 로고를 모노그램에 넣어가지고 LV 로고를 S로 바꿔서 보드 데크를 슈프림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걸 탐탁치 않게 여겼던 루이비통이 소송을 하게 되고 둘이 그렇게 공방 끝에 뭐 결국엔 소송 뭐 합의금을 줬겠죠. 일단락이 됐는데 그 일단락됨과 동시에 루이비통의 그런 인지도와 그런 소송의 모든 과정들이 이슈화되면서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뭔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스트릿 컬처를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이런 명품 이미지와 적절히 섞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걸 루이비통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인 그런 스트릿 프라그먼트, 후지와라 히로시, 니고의 LV 스퀘어드 계속적으로 그런 협업을 그것도 스트릿 쪽에 더 가까운 브랜드들과 디자이너들과 크리에이티브 똑똑한 거죠. 디렉터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타협에 해당될 수 있겠다 싶네요. 말하자면 오랫동안 싸워서 소송했던 브랜드가 맞아요. 특히 언더그라운드 하이 문화를 루이비통이 자 인정해준 거죠, 많이 이제. 컸다. 같이 하자. 동등하게 같이 해서 콜라보 하자라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이제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버질 아블로잖아요. 네, 맨즈웨어. 근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버지라블로 같은 경우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것을 갖고 와서 좀 요즘 걸로 변형하거나 재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약간 버지라블로가 지금 했던 거를 계속 약간 우려먹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게 버지라블로의 매력인 거고 또 이게 매력이야?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또 찐팬들은 그 매력이 될 수 있죠. 이게 좋은데 이거 좀 비슷하게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또 수집하는 컬렉터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매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뭐 구찌, 보테가 베네타, 루이비통 그리고 셀린, 그러니까 이제 케어링 그룹과 LVMH 제국, 럭셔리 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들 얘기도 해봤고요. 여러 브랜드들 얘기를 했는데 럭셔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대표님? 저도 브랜드를 하는 입장에서 끝까지 버텨야겠다. 아, 흥망성쇠를 다 이겨내고 버티면 이긴다. 90년대, 80년대 네. LVMH 아르노 회장한테 팔아넘긴 그 가족들 네. 얼마나 쓰리죠. 지금 위궤양 쓰리니까. 걸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 자체가 한두 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돈을 들여서 사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아까 말하셨던 그런 철학들을 알면 그런 럭셔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뭐 합리화? 아니면서 또 자기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알고 쓰면 그래도 돈이 더 아깝다. 아, 그렇죠. 저기 백팀장이군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셀린만 좋아했지만 그런 구찌의 역사, 그 루이비통의 역사가 몰랐어요. 둘 다 이렇게 가치가 왜 막장. 대단한지 아시겠죠? 네.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올해 100주년이에요, 구찌. 그러니까요. 네. 대단해요, 진짜로. 생명이 루이비통 럭셔리다. 모노그램 패턴만 나온 게 100년이지 더 돼요. 또 이렇게 끝까지 듣겠습니다. 가지세요. 아르노 회장. 이런 브랜드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지 결정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럼 오늘 토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